현재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란의 핵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서 예방전쟁 성격으로 먼저 공격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긴 하지만요, 전혀 상관이 없었던 카타르나 시리아를 공격했던 것은 다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거기다가 전쟁을 더 끌고 가기 위한 모습도 계속 포착되다 보니까 여론은 이스라엘에 대해 등을 돌려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 좀 제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보시죠. 다들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은 최근 요 몇 년 사이에 중동 국가들의 어마어마한 공격을 이어나갔습니다. 이번 중동 전쟁을 국한해서 좀 보도록 하죠. 사실 미국과 이스라엘이 계속 전쟁을 이어나가는 와중에도 미국은 어느 정도 확전을 막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위 조절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란의 에너지 시설이나 정유 시설과 같은 시설들은 초기에 최대한 공격을 안 하려고 했다는 등 공격에 대해서는 수위 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걸 다 무시하고 이란에 대해 어마어마한 공격을 하였죠. 에너지나 정유 시설들을 공격하면서 확전을 계속 유도했고요. 특히나 이란 내 협상을 주장하는 온건파들을 싹 다 공습으로 죽이면서 이란의 초강경파들이 집권할 수 있게끔 유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이란에 대한 2주간의 휴전 합의가 나온 이후에도 레바논 전역에 대규모 공습을 전개하면서 사상자만 1000명 넘게 나오게 됐죠. 이에 따라서 이란과 중재국이었던 파키스탄은 크게 반발하였고요. 레바논도 휴전안에 포함되는 국가라며 이스라엘의 공격을 멈추라고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공격은 이어졌고 호르무즈 해협이 풀린 지 12시간 만에 다시 봉쇄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전쟁하려는 모습을 보입니다. 물론 전쟁할 때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다 때려 부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분명 있겠지만요, 이스라엘이 요 몇 년간 보여준 것을 생각해본다면 전쟁을 계속하려는 의도가 다분해 보입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은 왜 계속해서 전쟁하려고 할까요? 사실 두 가지 이유가 있긴 합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문제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안보 위협 때문에 그렇습니다. 차차 설명을 해드리면요, 일단 다들 아시겠지만 네타냐후 총리는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뉴스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미국과 이란 간의 휴전이 합의가 된 이후에 예루살렘 지방법원은 4월 9일에 비상조치가 해제되었고 사법 절차도 정상화되었으니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재판은 2월 28일에 중동전쟁 발발 이후 재판 자체가 중단되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부는 학교와 직장을 폐쇄하는 비상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는데요, 법원 운영도 사실상 멈췄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계속해야지 재판을 쭉 연기시킬 수 있거든요. 당장 네타냐후 총리가 받는 혐의는 모두 3건인데요, 이 중 2건은 자신에게 유리한 보도를 얻기 위해 이스라엘 언론사들과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고요, 나머지 한 건은 억만장자로부터 3억 8천만 원 상당의 고가 선물을 받았다는 내용입니다. 또 시가와 샴페인, 보석과 같은 고가의 상품들을 선물로 받은 혐의로도 기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들이 2019년 11월에 기소가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2026년이잖아요.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지연되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재판하려고 할 때마다 그때마다 항상 전쟁이 터졌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총리 업무와 안보 상황 등을 이유로 들며 재판을 연기했는데요, 여러 차례 연기가 되면서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에 대해서 이 재판 자체가 정치적 목적의 재판이라며 모든 혐의를 부인하였죠. 심지어 이번 중동전쟁에서도 네타냐후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설득해서 중동전쟁을 일으킨 사실도 확인이 되어서요, 네타냐후 총리는 계속해서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이번에 겨우 얻은 휴전도 이스라엘 때문에 다시 파괴되는 것이 아니냐는 불안이 휩싸이고 있죠. 물론 이렇게 이스라엘이 강경한 군사행동을 반복하는 이유를 한 사람 베냐민 네타냐후 개인의 선택으로만 설명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 전반에는 공통된 인식이 존재합니다. 먼저 치지 않으면 우리가 당한다는 생존에 대한 본능적인 공포입니다. 이 감각은 단순한 정치적 수사가 아니라 실제 역사적 경험에서 형성된 것입니다. 그 결정적인 분기점이 바로 제4차 중동전쟁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건국 이후 가장 치명적인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전쟁은 유대인의 가장 신성한 날인 용키푸르에 시작됐습니다. 군은 대부분 휴가 상태였고 정보 판단에도 심각한 오류가 있었습니다. 이집트와 시리아가 동시에 공격할 것이라는 징후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정보기관은 이를 가소평가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쟁 초반 이스라엘은 사실상 기습을 당한 형태로 전선이 무너집니다. 특히 남부전선에서 벌어진 상황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이집트군은 수에즈 운하를 건너며 기존의 모든 예측을 깨는 작전을 펼칩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자랑하던 방어선 바르레브선은 절대 뚫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던 요새였습니다. 그러나 이집트군은 고압 물대포를 이용해 모래 제방을 순식간에 무너뜨렸고 단 몇 시간 만에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이 장면은 이스라엘 군사 신화가 무너지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공중에서도 상황은 심각했습니다. 이스라엘 공군은 그동안 중동에서 절대적인 우위를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소련제 지대공 미사일 방공망을 촘촘히 구축해놓은 상태였습니다.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방공망에 걸려들었고 하루 만에 보유 전력의 약 10% 가까이 상실하는 치명적인 타격을 입습니다. 이 정도 손실은 단순한 피해가 아니라 전쟁 지속 능력 자체를 흔드는 수준이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총동원하고 미국의 군사 지원까지 받아가며 반격에 성공합니다. 시나이 반도에서 이집트군을 역부위하고 골란고원에서도 전세를 뒤집으면서 전쟁의 흐름을 바꿉니다. 결과적으로 전쟁은 이스라엘의 군사적 승리로 마무리됐지만 그 과정에서 겪은 충격은 단순한 승패 이상의 의미를 남겼습니다. 이 경험은 이스라엘 군사 전략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습니다. 이전까지 이스라엘은 빠른 대응과 기동전에 의존하는 방어적 개념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이 전쟁 이후 전략의 중심이 완전히 이동합니다. 핵심은 하나였죠. 전쟁을 우리 땅에서 치르면 끝장난다는 것을 말이죠. 이스라엘은 국토가 매우 좁습니다. 수도 텔아비브에서 국경까지의 거리는 몇십 킬로미터 수준에 불과합니다. 전선이 한번 뚫리면 국가 전체가 순식간에 마비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각종 주요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초기 타격을 허용하는 순간 회복이 어려워집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은 전쟁 개념 자체를 바꿉니다. 방어가 아니라 선제 타격, 그리고 적국 영토에서의 전투 수행으로 방향을 전환합니다. 적이 공격 준비를 마치기 전에 먼저 공격해서 전쟁의 주도권을 가져오는 방식입니다. 이 전략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 공격적인 형태로 발전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예방전쟁 개념이 여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예방전쟁은 단순한 선제 공격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개념입니다. 실제 공격이 임박하지 않았더라도 미래의 위협 가능성이 확인되면 미리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이스라엘로서는 이란의 핵개발, 헤즈볼라의 미사일 전력, 하마스의 무장 강화 모두가 지금 제거하지 않으면 나중에 치명적인 위협이 된다는 판단으로 연결됩니다. 이 전략은 분명 효과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여러 차례 전쟁에서 빠르게 주도권을 잡아왔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위험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위협을 제거하기 위해 공격을 반복할수록 주변국의 적대감은 더 커지고 더 강한 보복을 부르는 악순환이 이어집니다. 결국 현재까지 오게 되었고요. 그렇다면 미국은 왜 이렇게 이스라엘에 끌려다닐까요? 사실 다들 아실 것 같긴 하지만요.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내는 집단은 유대계입니다. 미국에 대한 이스라엘의 지지는 오랫동안 미국 내에서 초당적인 합의사항이었습니다. 양국의 긴밀한 관계는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언한 194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당시에 미국은 이스라엘이 국가를 선언한 지 11분 만에 건국을 승인했어요. 이후에 미국은 이스라엘의 가장 큰 지지자가 되기도 했는데요. 친이스라엘 성향 세력이나 유대계는 미국 정치를 비롯해 금융과 종교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키우곤 했습니다. 특히나 미국 정치에서는 미국 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라는 단체가 막대한 정치 자금을 뿌리면서 미국 정치판을 흔들고 있죠. 그리고 미국 자본시장의 큰 손 중 유대인 출신이 많기도 한데 골드만삭스나 시티그룹, 모건 스탠리, 무디스 등 월가의 대표 금융회사 모두 유대인이 설립했거나 경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의 영향력이 너무 막강하다 보니까 이스라엘에 대해 우호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어쩌면 당연할 수도 있고요. 현재 이스라엘은 너무 많은 전선을 동시에 운영하면서 심각한 병력 부족에 직면한 상태입니다. 단순한 숫자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전쟁 수행 능력 자체가 흔들리는 수준입니다. 3월 26일 에알 자미르는 안보 내각회의에서 매우 이례적인 발언을 내놓습니다. 이스라엘군이 자멸하기 전 10가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경고한 겁니다. 군 수뇌부가 공개적으로 이런 표현을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는 일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약 1만 5천 명 규모의 병력이 부족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문제는 이 숫자가 단순 보충으로 해결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란 점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레바논, 서한지구, 이란 등 여러 전선을 동시에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병력 소모 속도가 빠르게 누적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속적인 교전으로 인한 피로도와 부상자 증가까지 겹치면서 실제 가용 전력은 더 줄어드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예비군 동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 구조도 한계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예비군 소집이 반복되면서 사회 전반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직장인들은 장기간 군복무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고 일부는 복귀 후 해고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숙련 인력이 빠져나가면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제적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전쟁을 멈추지 않는 모습을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안보 전략, 정치적 계산, 그리고 역사적 트라우마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에는 하레디의 영향력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안보 문제에 있어 타협보다는 강경 대응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이러한 흐름이 이어진다면 이스라엘의 군사행동은 쉽게 멈추기 어려운 구조로 굳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병력과 경제가 동시에 압박받고 있고 외부적으로는 전선이 계속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균형이 언제 무너질지 그리고 그 충격이 어디까지 확산할지는 아직 아무도 예측하기 어려운 단계입니다.